서브 이슈입니다. 이민은 가지 않기로 했다. 한때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보다는 지금은 한국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수민족이므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고 개인의 성취에 있어서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은 여행 가는 것 정도에 만족하려 합니다. 왜 소수민족은 차별을 받을까? 존 제이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에서 국가란 대단히 큰 공통성을 갖고 그 공동체에 강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큰 집합체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는 언제 태어났을까? 18세기 유럽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적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어떤 국가가 있었을까? 대부분 나라들은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정 국가와 민족주의적 국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왕정 국가는 왕권 신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모든 주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국가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왕정 국가에서 민족주의적 국가로 바뀌게 되었을까? 프랑스 혁명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6세의 목이 잘렸죠. 그리고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국민들이 프랑스처럼 왕의 목을 자르고 공화국을 선포한다면 왕들은 공경에 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프랑스로의 수출도 금지하고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절 오히려 유럽의 패권국이 됩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유럽의 패권국이 되었습니까? 민족주의적 국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정 국가의 전투를 하는 군인들은 범죄자, 불황아, 거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가장 큰 목표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령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공화정이었고 국민이 군인이었습니다. 국민이 군인인 곳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이 투철합니다. 따라서 국민군의 충성심은 왕정 국가의 군인들을 압도합니다. 나폴레옹은 연전연승했고 유럽의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은 생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생존하려면 왕정 국가에서 민족주의적 국가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급속도로 민족주의적 국가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미국과 같은 공화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본,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왕은 있지만 실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입헌군주국으로 바뀝니다. 입헌군주국도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반드시 배타성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국가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건설은 문화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한국과 같은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문화의 단일화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제거하는 것이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단일화되어야 진정한 민족주의적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전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도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제노사이드입니다. 집단 학살이죠. 예를 들어 루안다에서 투티족이 후투족을 제거했던 일이나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빌미가 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주민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초반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은 모두 민족주의적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철저히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국민의 교육을 제한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젊은이들을 징집하고 농장을 수탈하며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건 민족주의적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간다면 후진국으로 가지 않고 선진국으로 갈 것 아닙니까? 선진국은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질이 강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행객이 아닌 이민자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무리 시민권을 따도 이민자일 뿐입니다. 이민자는 그 나라에 살면서 소수민족이므로 차별을 받게 됩니다. 민족주의적 색채가 옅고 가장 차별이 덜하다는 미국을 봅시다.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제가 보기엔 앵글로색슨이 지배하는 백인 국가일 뿐입니다. 백인 중에서 왜 앵글로색슨이냐? 이들이 미국에 초기 정착한 퓨리턴, 청교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신교입니다. 이들은 유럽의 신교 박해와 가난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건설했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잘 살게 되자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오게 됩니다. 신교도들은 독일, 네덜란드 등의 주민들도 있지만 이탈리아, 아일랜드 계열도 있습니다. 백인의 하층민은 이탈리아,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박해한 가톨릭 말이죠. 그래서 뉴욕의 빈민가에서 이탈리아 마피아가 성장한 것입니다. 물론 성공한 아일랜드계도 있습니다. 부시, 바이든과 같은 가문 말이죠. 그러나 미국의 주류는 개신교, 앵글로색슨의 백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 카톨릭인 경우는 케네디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가 지배하는 나라이니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는 당연히 차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학을 미국의 수능 점수인 SAT로만 간다면 미국의 명문대인 아이비리그는 아시아 유대인이 대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백인들을 뽑기 위해 SAT로만 뽑지 않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기여 입학제죠.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나온 아빠가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빠가 큰 돈을 기부하고 아들을 하버드에 꽂아줍니다. 이것이 아빠 찬스죠. 물론 아빠가 하버드를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뽑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친화력, 미래 성장성, 체육활동 등의 점수할 수 없는 주관적인 것들을 대학 입학의 조건으로 우겨 넣습니다. 대학 입학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것입니다. 한국에서 산다면 한국인이라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상의 제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도 하기 힘듭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파트너는 꿈도 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주로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래서 CEO가 될 수는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대부분의 이민자는 그래서 차별에 살아남으려면 힘들고 고단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민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